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언론에서 굉장히 그 많은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의혹이 어떤지 팩트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문제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크게 보자면 일단은 뭐 딸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참모총장으로 계실 때, 현직에 계실 때의 문제들, 그 다음에 퇴임 후의 문제들, 뭐 이런 것들 아주 그 별거 다 시시콜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좀 눈에 띄었던 기사들 위주로 좀 질문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 TV조선이었죠. 최승현 기자라는 분이 단독을 붙여서 송영무 후보자 딸 국방부 산하 공기관 취업 특혜 의혹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한 일주일 됐죠. 6월 16일에 기사를 냈었는데 이것 때문에 또 한동안 조금 시끄러웠죠. 이게 지금 뭐 팩트체크 하셨다니까 어떤가요? 네, 이게 지금 보니까 2008년 정기 공개 채용을 했어요. 그 ADD라는 곳인데 여기가 국방과학연구소거든요. 근데 그 송영무 장관 후보자 딸이 그 여기에 가기 전에 삼성 SDI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삼성 SDI 근무를 하다가 여기 이제 그 이때 임신하고 뭐 육아 문제라든지 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이제 출퇴근 문제 이런 것이 조금 좀 환경이 좀 더 나은 쪽으로 이직을 하려고 알아본 곳이 국방과학연구소입니다. 네. ADD. 이때 그 딸이 취업할 당시에 모집 인원이 44명이었어요. 44명이었고 최종 선발한 인원이 49명을 선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채예요. 49명이나 뽑은 공채였고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특혜라고 주장만 하고 있지 왜 특혜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가 지금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네. 그 어떤 기사 보니까 네. 뭐 무슨 가산점을 뭐 받았다는 등 뭐 이런 네, 얘기도 좀 맞습니다. 있던데. 가산점 받은 게 이제 특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산점을 받게 된 것은 이 당시에 송영무 장관 후보자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상태였어요. 왜 지정됐냐면은 이분이 그 서해안에서 벌어진 연평해전 있죠. 연평해전. 네. 연평해전 승전으로 인해서 훈장을 받았습니다. 아. 그 훈장을 받으면서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가유공자의 딸이 자녀이기 때문에 가산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점의 5%가 가산점이래요. 네. 그러면은 그 국방부 산하 공기관이니까 당연히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이 있는 게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 그런 걸 가지고 뭐. 예. 네, 참 희한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마케팅은? 실제 그 관련된 기사들도 저도 한번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뭐 그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가산점을 주는 것도 맞고, 그거는 어째 합법적인 절차니까 그걸 가지고 뭐 특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또 당시에 그 국방과학연구소가 그렇게 공채라면서 뽑을 때 군 가산점 그 유공자 가산점 때문에 이제 그 점수를 더 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점수가 차이가 나는 사람을 추가로 또 뽑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그 후보자의 따님이 가산점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불이익을 본 게 없어요. 아, 그러네요. 예. 더 오버해서 뽑았으니까. 그 쿼터만큼 그 사람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뭐 특혜라고 볼 수도 없고 규정을 안 지킨 거라고 볼 수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행위에 의해서 피해 본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거는 문제 삼을 수 없는 부분인데 네. 단순히 이게 의혹만 갖고 의혹을 제기한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따님 그 후보자 딸에 대해서는 또 어젠가요? 최근에 그 휴가 뭐 많이 받았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던데 기사 혹시 보셨나요? 네. 그 부분이 뭐 10년간 475일 휴가를 네네. 갔다. 10년간 475일 하니까 굉장히 많이 간 거잖아요. 그죠? 네. 475일이라는 숫자 자체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이분이 아이를 2명이나 출산했어요. 그 사이에요. 예? 10년 사이에. 여기 근무하면서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하면서 딸을 2을 출산했는데 출산휴가만 따져도요. 그 여성들 같은 경우는 출산휴가 3개월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둘만 합쳐도 180일이에요. 그 다음에 연차 휴가가 있어요. 우리 일반 직장인들은
그 근무 연수에 따라서 그 연차 휴가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연차 휴가를 합쳐도 그것만 해도 200일이 넘어요. 10년이면. 두 개 합치면 400일이네요. 그래서 벌써 그거 두 개 합치면 40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제가 이 기사 보고 저는 조금 화가 났던 게 그 기사 내용에 그 아이를 큰애를 낳고 좀 몸이 안 좋으셔서 네. 아파서 병가를 한 달 예, 정도 병가를 또 이제 낸 적이 있나 예, 보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 낳고 나서 몸이 안 좋아져서 쉬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거를 끄집어갖고 10년간 475일이라고 기사를 단독 붙여갖고 YTN에서 떡 내놨는데 아이를 낳는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을 다 같이 싸잡아서 쉬지 말라는 얘기처럼 느껴지거든요. 진짜 이거는 직장 다니시는 여성분들은 이 기사가 왜 쓰레기 완전 기사인지를 쓰레기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네. 지금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이분이 그 출산휴가 두 명 낳았으니까 180일이죠. 그 다음에 연차휴가. 네. 연차휴가 정당하게 부여된 연차휴가 쓰는 게 정상이에요. 네네. 그걸 못 쓰게 하는 회사가 굉장히 문제 있는 거죠. 저도 언론사 다녔지만 언론사들은 그 연차 휴가를 다 못 씁니다. 이거 전부 노동법 위반이야. 유비 씨도 그런가요? 전부 노동청에 다 고발해야 돼요. 고발해야 됩니다. 아마 이 기사 쓴 기자도 자기 연차 휴가 다 못 썼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비정상입니다. 연차 휴가를 못 쓰는 회사가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화가 나셨나 이분이? 연차 휴가를 정상적으로 써야 돼요. 그리고 이분과 그 따님이 그 병가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프셨다고. 병가가 59일이 있어요. 네네. 거기에 휴직도 중간에 31일이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뭐 기타 이제 휴가 이것저것 내는 여름 휴가 연월차 있고. 휴가 네, 내잖아요. 네, 네. 10년 동안. 네. 예, 10년 동안. 10년 합쳐서 동안. 31일. 그렇죠. 그럼 1년에 3일. 뭐 그런 거잖아요. 예. 하여튼 이게 다 합쳐서 475일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의혹을 제기한 기자의 수준의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왜냐면- YTN 강정규 기자입니다. 예, 왜 네. 그러냐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근로기준법이든 아니면 회사의 사규든 규칙이 정해진 바에 대로 진행된 거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의혹인이 특혜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네.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야당이 다시 제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좀 궁금하기도 한데 저는 제기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들이 대선 전국에서 전부 다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그렇죠.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그렇죠. 또 심지어는 뭐 그 일을 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와야 된다는 공약들을 다 제시했는데 그렇게 미리 다 자기들이 말을 해놓고 이제 와서 당신은 왜 그랬습니까? 신고가지고. 라고 네. 얘기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청문회 과정에서 과연 이 문제를 야당이 비판의 도구로 제기할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갖고 물면 여성계에서 물폭탄 던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 딸에 대한 문제는 좀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근무하시는 그 참모총장으로 근무하시던 동안에 발생했던 이야기들도 좀 있었어요. 기사 중에 눈에 띄었던 기사들 몇 개 좀 여쭤보자면 일단은 TV조선에서 송영무 내정자 계룡대 납품비리 책임 방산업체 고문 논란 뭐 이런 식의 기사를 작성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 방산업체가 그 LIG 넥스원이라는 회사입니다. 그 LIG 넥스원이 그 방위산업 업체로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근데 이게 지금 방산업체 고문을 맡았다는 게 왜 논란입니까? 예를 들어서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외국 방산업체가 국내에 무기 팔아먹는 거를 중간에서 중개를 하고 뭐 수수료 거마비 받고 그거는 진짜 로비스트고 진짜 문제가 있잖아요. 주로 그 군 출신들 비리가 터지면 그런 유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송영무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LIG 넥스원이 그 잠수함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네. 수출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역할을 했어요. 이거는 칭찬받아야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해외에다가 우리 무기를 판 거잖아요. 네. 이게 왜 문제야? 하여튼 그래서 예, 그 부분도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의혹 제기가 실제 자문료 수준이라는 게 월 한 800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대기업 한 부장급
네. 월급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짠 그렇게 따지면 해군 참모총장이라는 경력을 가진 사람이 자문을 했다라면 이거는 어찌 보면은 약간 도와줬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지. 그 과정을 통해서 무슨 사리 사욕을 편취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건데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800만 원만 가지고는 흠을 잡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공식 고문이다라는 네. 뭐 이런 식의 또 의혹 제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한심한 게 어찌 보면 회사라는 조직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프리랜서로 그러니까 로 고용할 수도 있고 외부인으로 고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고용 형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뭐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이나 이런 식으로 정당하게 그 회사 돈이 보수로 지급이 됐냐 안 됐냐를 따져보는 게 중요한 거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채용했냐 안 했냐 뭐 이 자체를 가지고 마치 무슨 음모론처럼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기자들이 우리 취재 못했어요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창피한 수준의 보도들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뭐 기자로서 이건 거의 그냥 막 지르는 기사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조금 전에 그 우리 송 작가님이 네네. 그 말씀하신 그 계룡대 납품 비리 네네. 이게 이제 특히 이제 그 내부 고발자 그 피해자 모임과 관련돼 있는 김용수 소령, 예. 제가 그분 페이스북 팔로잉 해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굉장히 의로운 분이시죠. 이제 그분이 이제 이 계룡대 납품 비리 관련해서 조금 주장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송영무 장관 후보자가 그 납품 비리 사건을 이렇게 덮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좀 있거든요, 일부분. 근데 이게 지금 그 김영수 소령이 제보한 이 납품 비리 사건이 송영무 장관이 해군 참모총장 취임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취임하기 전에 발생했고, 그리고 이 문제가 터진 계룡대 근무지원단은 국방부 직할부대예요. 그러니까 해군 참모총장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 관할 받기예요. 그러니까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수사 지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송영무 장관이 그때 이제 뒤늦게 사건 터진 이후에 해군 참모총장이 됐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직접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던 상황입니다. 대신 이제 국방부에서 해군으로 이렇게 지시한 사항들이 좀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 관련해서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국방부에서 또 그러다가 국방부에서 그 사건 재수사하겠다고 다시 갖고 와라 해가지고 징계 절차가 중단이 된 거예요. 중단되고 왜냐면은 다시 수사하겠다고 하니까 징계 절차가 중단이 되고 다시 사건이 국방부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건을 덮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약간 네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그거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됐든 송영무 장관한테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특히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방산 비리, 이 납품 비리 관련해 가지고 탈탈 털었어요. 탈탈 털었는데 이분은 송영무 장관은 이미 그때도 아무도 털린 게 없는 거예요. 네네. 예, 그때 턴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 사건을 털었던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가 임명했던 그 장군 별들이 군납 비리로 걸려 들어갔던 사건이에요. 네네. 예. 맞습니다. 사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랑 저도 이제 조금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그 해군 참모총장 시절에 군납 비리가 있었는데 송영무 후보자가 이 부분을 덮었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나가고 있지만 실제 거기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들을 서로 맞춰보면은 사실 누가 덮고 누가 뭘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런 사건에 있어서 흠결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자면 뇌물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어떤 비리를 비호하는 과정에서 뭔가 역할을 했다든지 네. 이런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 그 김영수 소장 같은 경우도 소령 같은 경우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 송영무 후보자한테 뭐라고 얘기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마치 녹취록 자체도
그런 쪽으로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서로 간의 견해 차이 정도를 이렇게 이야기한 것 뿐인데 이걸 마치 무슨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그런 어떤 의혹이 제기됐었을 때 막았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 자체는 약간 이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계룡대 납품비리 관련한 문제는 그 송영무 내정자가 참모총장이 되기 전에 일단 터졌던 문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단독으로 수사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송 참모총장한테 지시했던 몇몇 가지 내용들에 따라서 징계 절차를 밟다가 또 국방부에서 그만하라. 우리가 또 알아서 다시 할게. 이렇게 해서 그냥 넘겨준 건데 단지 그 시점에 이분이 참모총장이었다는 이유로 지금 이런 의혹에 좀 휘말린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그렇게 이렇게 된 겁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네. 되네요. 네. 넘어가서 또 다른 문제들도 또 있어요. 지금 뭐 공군 레이더 국산화 사업 뭐 이런 얘기는 도대체 이건 무슨 소린가요? 저는 뭐 이거는 아까 전에 그 LIG 넥스원 네네. 요거하고 관련된 사건인데요. 이건 아예 송영무 장관 후보자가 여기에 아예 관련된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한국일보에서 소설 쓴 건가요? 네, 그냥 갖다 그냥 때린 거예요. 아, 한국일보 예. 권경성 기자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는 뭐 그냥 깜 자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송영무 장관 후보자가 관여한 네. 것 자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명할래야 할 것도 없어. 그냥 사실이 아니다. 이거밖에 해명할 게 없는 거예요. 네. 희한하네요. 또 이런 희한한 소설이 또 나오기도 하고. 얼마 전에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또 아주 그 치사한 얘기를 해갖고 지금 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셀프 훈장 뭐 이런 이상한 단어를 썼더라고요. 뭔 얘기인가요, 이거? 이게 연평해전 관련인데요. 연평해전 승전하고 나서 훈장을 이제 줬죠. 근데 실제로 송영무 장관 후보자가 셀프 훈장 이 얘기가 나온 이유는 그 훈장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어요.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송영무 장관한테 훈장을 심사한 거는 그거는 국방부 그 더 위에서 한 거고 네. 송영무 장관은 당시에 이제 그 아래 밑에 이제 부하들 중에 누구를 훈장을 줄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받은 훈장은 그걸 어떻게 본인이 심사를 했겠어요. 상식적으로.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대한민국 군대가 그런 당나라 군대 아니잖아.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그 합참의장 하시던 분이 그 언론에 그 해명성 그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송영무 후보자가 그런 사람 아니다. 네. 그리고 그때 훈장 받은 거는 그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무공을 이제 훈장을 준 것이지 그런 식의 일이 아니다라고 이미 그때 이제 그 송영무 후보자한테 훈장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합참의장이 그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뒤로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언급할 가치가 없다라고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군인이신 분이기 때문에 되게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되게 그죠. 막 자존감에 막 상처 나는 것 같고. 조금 그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송영무 장관 후보자가 그 당시 이게 제1연평해전이거든요. 네네. 이게 1999년 99년. 6월 예, 15일. 맞습니다. 네. 이때 이분이 제2전투전 전단장, 제2전투전단장. 네, 아우 말이 좀 힘들다. 네. 그러니까 그런 직위를 갖고 있었고 이 함대 사령부 상황실에서 이제 작전 지휘를 하고 그 함대 사령관 그 지휘를 옆에서 보좌하는. 그래서 이제 그때 북한군 경비정을 박살내고 하는. 그래서 그 공을 인정받아서 훈장을 네. 받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셀프 훈장이라니 치사한 공격도 보다 또 이런 치사한 공격은 처음 봤는데요. 이건 진짜 악의적이에요. 이거는 사실상 저는 명예훼손에 가까운 네, 저도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기분 나쁠 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 훈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명예로운 건데 네. 그 훈장을 셀프로 했다. 이거는 자기 스스로 상을 줬다는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를 네. 한 거거든요. 이거는 명예훼손 소송을 진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유한국당 본인들이 약간 셀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가 싶기도 하고 남들도 그렇게 보이나 근데 싶기도 이게 하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종의 전략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사소한 의혹이라도 계속 제기를 해서 의혹의 개수를 많이 만들면 그걸로 이미지는, 그걸로 부적격 사유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전략을 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의혹이 한 가지면 한 가지 의혹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 5가지 의혹을 막 일부러 만들고
5가지니까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꼬투리를 잡으려는 일종의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럴 듭니다.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깜도 안 되는 의혹을 막 20개 넘게 제기를 해가지고, 와, 이거 의혹이 지금 20개나 넘어. 이거 네네.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의 인상을 준다는 거예요. 인상을. 실제로 지금 그 SNS를 보면 그런 언론 보도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보이고 맞습니다. 있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면 깜이 지금 없어요.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네, 큰 거 한 방에 없으니까 그냥 네. 짜잘한 그 짱돌을 자꾸 던지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석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된 기사가 있었어요. 연합뉴스에서 또 6월 14일 날 나왔던 건데 요거는 네. 내용이 어떤가요? 이게 바로 그 짜잘한 네. 짜잘한 이거 숫자 참 한심한 거죠. 숫자 늘리기의 전형인데요. 네네. 지금 문제가 된 그 석사 논문이 이게 34년 전입니다. 80, 그러니까 84년? 1983년. 예, 83년이요? 네. 1983년이면요 노트북이 없던 시절이에요. 컴퓨터 안 쓰던 시절이고 이분이 현역 군인이었고요. 그때 소령이었대요. 현역 그 소령이었고 그 소령으로 군 생활하는 와중에 이제 틈틈이 그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은 그때 수기로 그럼요. 하나하나 다 써야 되고 한자를 많이 썼대요. 근데 한자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 각주 다는 거를 네. 꼼꼼하게 못 챙겼대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제기한 그 자유한국당 그 김학영 의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사실은 이 문제를 제기할 이유는 없지만 경각심을 준다는 차원에서 한번 던져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까지 꼭 지저분하게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어처구니가 네.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저분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막 던지네요. 그냥 아무거나 일단. 근데 그 막 던지는 거를 저는 그냥 막 기사화하는 거 그렇죠. 진짜 예. 이게 진짜 문제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막 던지면 어쨌든 기사에서 다 받아주니까. 예. 그리고 그러니까 던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사에 또 낚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던지겠죠. 참 씁쓸합니다. 그 청와대에서 먼저 밝힌 내정자 발표하는 날 자기네들이 미리 먼저 밝힌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송영무 후보자 관련해서 위장전입 문제였는데 네. 이 내용이 요즘 이제 위장전입 얘기가 사실은 우리 후보자들 처음부터 하도 많이 나와서 이제는 이게 그냥 길 가다 담배 폈다 이런 느낌으로 좀 너무 이제 얕게 보이거든요. 내용을 그래도 좀 봐야 되니까. 이게 89년도 일이에요. 무려 89년도. 89년도면요. 위장 전입 이게 문제라는 것 자체로 개념이 없었죠. 예, 네. 그런 개념이 없었고 그 위장 전입을 하게 된 사연을 보면요. 일단 이분이 군인이잖아요. 군인 같은 경우는 계속 이동을 해야 이동을 되죠. 하잖아. 네. 정근을 다녀요. 그렇죠. 그래서 군인 자녀들 보면 계속 학교 막 계속 전학 다녀요. 전학 네. 엄청나게 다니고. 네. 그 이분도 계속 이제 정근을 이렇게 다니니까. 근데 그때 이제 부친하고 장녀가 이제 암투병으로 그 고생을 하고 있었대요. 부친하고 장녀요? 예. 그러니까 장녀라면 그러니까 누님인가요? 따님. 부친의 예. 따님? 아니요, 본인. 송영무 장관 후보자의 딸. 예. 그러면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된 그 딸인가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아. 예. 근데 하여튼, 예, 그거는 확인 못 해봤는데. 만약에 그런 거라면- 동일인인지. 그런 거라면 되게 화나는데요. 아니 그러면은 그 아픈 사람이 지금 10년 동안 470일 썼다고. 이건 제가 추가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후속 보도 기대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분 고향이 논산이에요. 충남 논산인데 그 부모님이 그때 이제 또 대전에 거주하고 계셨고. 학교도 대전에서 나오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대전에 이제 형님도 대전에 살고 계셨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은 막 서울, 인천, 동해 이제 해군 기지가 있는 쪽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쪽 지역에 자기 고향 있는 쪽에 아파트를 이렇게 분양받으려고 형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해 놓은 거예요. 아예 아파트를 붙박이로. 분양받으려고. 그래가지고 이 집 지금 뭐 이게 투기 어쩌고 막 위장 전입이 문제되는 게 투기잖아요. 이분이 18년 후에 집을 네.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18년 후에 팔았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시세 차익이 9천만 원인가 그래요.
18년 동안. 예, 18년 동안. 땅값보다 안 올랐네요. 야, 18년 동안 9천만 원밖에 안 오르면 이거는 투자 완전 실패한 거야. 투자가 어? 아닌 거죠. 망한 거예요. 망한 투자야. 투자 이거. 목적으로 산 건 아니라고 봐야 되죠. 아니죠. 예, 18년이나 그냥, 살았잖아. 예, 거주의 목적으로 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 아, 그러면은 그 89년도에 예. 형님 댁으로 그 지역의 아파트를 예. 받기 위해서 형님 댁으로 주소를 옮겨놨다가 예, 옮겨놓고 그 아파트를 산 다음에 거기서 18년 동안 거주하시다가 그렇죠. 그거를 팔았는데 예. 18년 동안 살았는데 9천만 원 올리고 팔았다. 예. 그 얘기인 예. 거이신 거죠? 네. 재테크에 재능이 없으신 네, 분이 재능 정도가 아니라 거의 예. 바보네요, 이 정도면. 아니 그 군인들은 아까 뭐 우리 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인들은 그 계속 주둔지로 옮겨 다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항상 한 군데다가 그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닐 때마다 고정시키기가 사실 어려운 어렵죠.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그 투기 목적이거나 또 아니면은 자녀의 진학 목적으로 그 주소지를 변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조금 더 특수한 상황으로 인정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 제 친구 중에서도 그 군인 부부가 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계속 이사를 다니잖아요. 근데 애가 이제 크니까 학교를 계속 애가 이제 적응을 못 할까봐 요즘 너무 불쌍한 게 그래서 남편은 따로 그냥 다니고 본인은 애랑 같이 그냥 서울에서 그냥 붙박이로 따로 사는 거예요. 주말 부부처럼. 근데 그런 그 군인 부부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다가 더더군다나 89년도면 사실 위장 전입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예전에 그 뭐 강경화 후보도 장관도 마찬가지지만 다 결국은 이제 이런 식인데 네. 이것도 역시 그냥 손에 일단은 이게 뭐든지 마치 개싸움하듯이 아무거나 손에 쥐이는 건 던지고 보는 막 던지는 그런 느낌이 좀 크네요. 그렇고 퇴역 후의 문제들도 좀 몇 개 있었어요. 그 기사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로펌 고문으로 간 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많이 있었거든요. 예. 네. 마침 이 로펌이 제가 잘 아는 로펌입니다. 저와 굉장히 제가 좀 잘 아는 로펌이에요. 법무법인 율천. 네네. 예, 로펌 고문인데 이분이 로펌 가가지고 지금 뭐 의혹 제기한 이유는 딴 게 아니고 가서 로비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보통 이제 로펌의 고문들에 대해서 제기되는 의혹이 대부분 그 로비예요. 로비스트로 활동한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을 받는 분들도 존재하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법조 출입 기자도 오래 했고 제가 법무법인 광장이라는 로펌에서 그 홍보 책임자로 3년을 네네. 근무를 했고 법무법인 율천과도 뭔가 좀 하여튼 일을 좀 같이 하고 했는데요. 고문이라는 게 그런 역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들이 이 세상 모든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방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도 무기 수출도 이제 점점 이제 하는 업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LIG 넥스원처럼 네. 그리고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우리 방산 업체들도 해외 수출하고 그래요. 네. 수입도 하지만 그러면서 그쪽에 이제 법률 수요가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호사들 로펌들이 그쪽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뭘 모르는 거야. 왜냐면은 쓰는 전문 용어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송영무 이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율촌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냐면은 변호사들 앉혀놓고 강의를 한 거예요. 그 각종 이제 국방과 관련된 전문적인 용어라든지 그 업무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옆에서 이제 전문가니까 네네. 그런 역할을 해준 거예요. 실제로 그런 역할 때문에 그 로펌의 고문으로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역할을 했던 거고 그 대가로 월 3천만 원을 받았어요. 월 3천만 원이면 이제 이걸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이 한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예, 원래 이제 올라가면 세금 엄청나게 그렇겠죠. 떼거든요. 네. 이게 뭐 굉장히 많은 거 아니냐. 안대희 전 대법관이 국무총리 그때 지명됐을 때 얼마 논란된지 아세요? 27억. 네. 10개월에. 10개월 동안 27억. 그러니까. 네, 기억합니다. 한번 네. 비교해 보세요. 깜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월 3천만 원이면 해군 참모총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 정도 거물이 월 3천 받는 게 여러분들은 아유 뭐 우리 월급쟁이 저도 아직 예 그렇지만 뭐 월급쟁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지만 1년에 한 3억 6천이면요 그렇게 큰 돈 아닙니다. 변호사들이요 그 대형 로펌 율촌 굉장히 큰 로펌입니다. 전체 직원이 600명이 넘어요. 네. 이 정도 로펌이면요 변호사들이 받아가는 돈도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분은 굉장히 그냥 예 거만한 대접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걸 무슨 고액 무슨 어쩌고 하는 거는 정말 현실을 모르고 조금 이 법조 출입 기자들한테 조금만 물어봐도 법조 출입 기자들은 이렇게 아마 함부로 기사를 안 쓸 겁니다. 예, 저는 이건 굉장히 무식한 기자에 의한 무식한 기사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 기사를 맨 처음에 딱 보고 처음에 봤던 거는 이제 고액 그 자문료로 네. 이제 어떻게 앵글을 맞춰놨는데 저는 처음에 이걸 보면서 언뜻 떠올랐던 게 과연 이게 그러면 무슨 전관예우 같은 어떤 그런 것인가라는 걸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저는 좀 의아했던 거는 뭐냐면 이 송영무 후보자가 율촌에서 그 고문으로 재직한 기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2년 9개월 동안 재직을 하셨는데 네. 보통 전관예우나 그런 로비스트 역할이라면 아주 짧게 그리고 또 그거에 합당한 그거에 맞는 프로젝트가 또 존재하고 그러니까 그런 프로젝트의 로비스트를 역할을 짧게 예를 들자면 뭐 5개월, 6개월 이렇게 하고 거대한 자문료나 수임료를 받는다. 이러면은 지금 주장하는 그런 이행들이 맞는데 이분은 거의 한 3년간 직장인처럼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신 거고 맞습니다. 거기에 맞는 그 수준에 맞는 보수를 받은 건데 네. 이게 마치 무슨 고액의 그 사건 수임료처럼 그렇게 몰아간다는 건 잘못된 거고요. 뭐 아까 잠깐 나왔지만 안대희 대법관 같은 경우가 결정적으로 낙마한 게 뭐냐면 거의 1년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 안에 수십억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정관예우다. 그러니까 안대희 대법관이 변호사로서 등록을 하면 그 사건에서 그 법원에서 뭐 감형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뭔가 민사 재판 같으면은 그 해결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대가를 바라고 그분을 고액의 수임료를 주고 고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기간이 짧아야 되는데 송 후보자 같은 경우는 기간이 굉장히 길고 그 기간 안에 했던 일들 자체가 뭔가 어떤 대가를 바라는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없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단순히 뭐 3천만 원을 받았네, 뭐 얼마를 받았네 이렇게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할 건 아니다라는 점이죠. 저는 전반적으로 기자들이 무식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로펌 고문에 대한 역할을 고민의 역할을 언론들이 너무 로비스트에 초점을 맞춰서 맨날 그렇게 기사를 쓰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전부 그 퇴직 관료들이 로펌으로 가면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데 사실은 전혀 실제와 다릅니다. 대부분의 그 고문들은요 변호사들의 그 각 분야의 그 부족한 전문성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거는 그 언론이 만들어 놓은 어떤 우리 사회적 편견 때문에 이 기사가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는 건데 알면서도 일부러 쓰는 그렇죠. 네.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은 언론사들이 진짜 악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은 적어도 조금 아는 데스크들이라면 기사를 정말 걸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만일 이런 게 문제가 된다면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그 대기업 회장할 때 수십억 연봉 받았는데 그런 거는 왜 문제 안 삼고 또 박근혜 대통령 영남대 이사장 하면서 또 수억의 연봉을 받았는데 그런 거는 또 왜 이야기를 안 하냐 이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안 하면서 이 로펌에서 거대한 자문료를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그냥 아무런 내용 파악 없이 그렇게 막 지르고 보는 거는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해보면 의도적이거나 아니면 진짜 아까 그 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식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의도적인 거라면 그 뭔가 그 자극적인 기사 클릭수를 유도하기 위함일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근데 지금 이거 기사를 지금 아까 소개한 거
보면 한국일보 권경성 기자라는 분이 계속 이거 가지고 뭔가를 막 단독 해가지고 단독 쭉 쓰는데 붙었어요. 네. 이거 진짜 무식한 기사예요. 여기는 단독 붙이기 창피한 기사야. 그렇죠. 어? 이거 이분이 공부 좀 하고 기사를 써야지. 그 한국일보 권경성 기자라는 분이 아마 그 송영무 후보자 지금 담당인 것 같은데요. 한국일보에서 그 지금 같은 내용으로 또 고액자문 송영무 계약서도 안 썼다. 이거를 이제 6월 같은 23일 내용이에요. 오늘 예. 날짜로. 근데 그게 뭐냐면 자문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 계약을 3년 동안 이제 근무하신 거에 대한 계약서가 없다. 근로계약서가 없다. 이제 그걸 가지고 유령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한 취재가 필요한 거지, 단순히 계약서가 없다라는 거는 그 해당 회사에서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은 걸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은 별도의 다른 형태의 고용 관계를 맺은 걸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는 건데, 네네. 이거를 제가 만약 기자라면 그 근거를 가지고 네. 그 뭔가 좀 더 후속 취재를 해봤을 텐데, 그냥 계약서 안 보여줘? 아, 그러면 단독. 그러면 무계약인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다면 그거는 기사가 아니라 그냥 추측인데,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내 눈에 안 보이면 네.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그죠? 그런 거야. 아니, 이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내 눈에 안 보여도 존재하는 것은 존재합니다. 그렇죠. 단지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야. 그 애기들이 숨으려고 눈만 가리잖아요. 네. 딱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 거죠. 그 안타깝습니다. LIG 넥스원에서 자문하셨을 때도 뭐 저희가 본 기사 중에는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회사 사내 전산망에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좀 꽁수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것도 저는 참, 그거는 그 방산업체 얘기죠. 예, 그것도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아니 무슨 회사 사내 전산망이 무슨 4대 보험 기관도 아니고 국세청도 아닌데 거기에 등록 안 되면 고용이 네네, 안 되는 것도 맞습니다. 아니고, 그것도 예. 한국일보 권경선 기자의 단독입니다. 세상에 그러면 회사 내에 전산망이 없는 회사들은 다 무고용이라는 얘기인데, 네네.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을 이렇게 쏟아낸다라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정당성을 갖고 싶으면 좀 더 한번 파고 들어가서 더 후속 취재를 한번 해보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돈을 회사에서 지급한 게 아니라 뭐 외부에서 따로 지급했다든지, 네. 회사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비용 처리를 한 적이 없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거는 의혹이 제기되는 게 정당할 수 있는데, 네. 아니 회사에 전산망에 등록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뭔가의 큰 근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네. 그거는 너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계약서도 안 썼다라는 그 단독은, 그게 이제 그 법무법인 율초원에 관련된 계약서가 없다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처음에 딱 헤드라인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고액의 수입료를 계약서도 안 쓰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뒤로 슬슬 받아 챙겼구나라는 느낌을 주게 만드는 헤드라인들을 계속 단독으로 좀 뽑아내고 있어요. 근데 마치 그 율촌의 고문으로 활동을 아예 하신 거를 이전부터 하셨던 것을 숨기고 있던 것 같은 그런 뉘앙스, 몰래 들어갔던 것 같은 뉘앙스, 그런 뉘앙스를 주는데, 사실 이거 2009년에 들어가실 때 이미 기사화가 엄청나게 됐던 얘기거든요. 그 동아일보에서 2009년에 기사 네, 하나를 올렸던 게 제가 있죠. 소개해드릴게요. 네네. 2009년에 동아일보에서 그 법조 기자가 쓴 거예요. 네. 그 이종식 기자라고. 지금은 현역 기자가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기자인데, 네. 지금은 중국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성실한 기자였어요. 제가 광장에서 홍보 책임자로 있을 때도 이종식 기자한테 많은 취재 협조 요청도 많이 받고 했었는데, 이 기사를 보면 그 송영무 장관 후보자가 해군 참모총장 마치고 율촌으로 간 사연이라든지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기사를 써놨어요. 가서 그 방위사업체에 그 수출하는 거 도와주러 갔다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그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주고, 이런 내용이 그 기사에, 동아일보 기사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기사라도 좀 찾아보고 기사를 쓰든지.
기사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마치 몰래 뭐 세상에 알리지 않고 슬쩍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기사들을 좀 이미 그 쏟아내고 있는데 뛰어난 그 훌륭한 능력을 가졌던 그 선배 기자가 써놓은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조차 참조도 하지 않고 이런 무식한 기사를 마구 써대고 있으니 참 한심합니다. 예, 이게 그 김상조 위원장하고 강경화 장관 할 때 비슷한 그 패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상조 위원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무슨 그렇죠. 뭐 그 가족 간의 일들이며 심지어는 안에 아픈 얘기까지 다 나오고. 김상조 위원장이 외부 강연을 다녔는데 뭐 재벌들한테 강연비를 받았다는 등 그러니까 얼마를 받았냐 뭐 이런 얘기 없이 그냥 대기업한테 그 강연료를 받으면 되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계속 쏟아내면서 사람들이 이분이 흠이 많구나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인상을 가지고. 예, 그렇죠.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청문회 딱 시작하자마자 전부 다 논파당했어요. 그러니까 청문회가 시작해가지고 김상조 위원장이 그 야당 청문회원들의 질문을 하나하나 다 격파하니까 네.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야당만 진짜 예. 바보가 됐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분 나빠서 못 하겠다라는 뭐 이런 식으로 기분 나쁠 거예요. 예, 약간 뭐 왜 우리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냐 뭐 그래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보면서 이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도 거의 똑같은 패턴이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결정적인 스모킹건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면 취재 부족과 무식으로 인한 의혹 제기들이 나열하고 있는데 이런 의혹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의혹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네. 아이고, 참, 언론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혹시 취재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네, 진짜 많아요. 이게 진짜 숫자를 많이 쌓아가지고 마치 의혹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그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서 장관에서 낙마를 시키려고 애쓰는 그런 흔적이 역력한데요. 제가 정리한 것만 한 2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진짜 어처구니 없는 것들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그 아까 딸에 네네. 대한 그 의혹 네. 자꾸 얘기했는데 그 따님이 그 주식 보유한 거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근데 그 주식이 보면 뭐 제가 이거 보유 현황을 보니까 STX 14주 70만원 삼성중공업 40주 106만원 삼성테크인 91주 383만원 총 합계 559만원 이거 2007년 당시에 근데 언론에는 그러니까 그 송 후보자의 자녀가 방산업체 주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나가죠. 이건 진짜 미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에 다니는 임직원들은 자기네 회사 주식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 전부 내부자 거래 특혜겠네. 그러네요. 네. 지금 그런 논리잖아요. 이런 무식한 기사가 어딨어. 이거는 진짜 이 정치부 기자들이 문제인 게 뭐냐면 봐요. 지금 조금 전에 법조와 관련된 기사 법조에 대해서 깡통이야. 그러면 최소한 법조 기자한테 좀 물어보고 쓰면 그렇게 무식한 기사 안 썼을 거예요. 그리고 이 주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증권부 출입 기자한테 조금만 물어봤으면 이렇게 무식한 기사 안 쓴다고요. 예? 왜냐면은 증권부 기자한테 이거 말하면 야 그게 뭐 문제야? 바로 이런 대답을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 상식인데요. 상식이죠. 왜냐면 예. 그러니까 저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게 이런 문제를 특히 그 후보자의 따님 문제를 제기하는 거를 가지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그러면은 그 송 후보자 따님이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장관 될지 모르니까 나 휴가도 가면 안 되고 그러고 나 주식도 사면 안 되고 난 이렇게 살아야지.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설령 장관 될지 모르는 걸 알았다 치더라도, 아파서 쉬고 애난이라고 쉬는 걸 어떻게 안 쉽니까? 애를 뭐 일하다가 의자에서 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면 쓰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 이거 데스크들한테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거는 진짜 기사 꼭지수를 채우기 위한 기사를 위한 기사지 기사감이냐에 대한 판단 자체가 결여된 기사예요. 하여튼 이게 또 뭐 있냐면은 채널A에서 그 윈텍이라는 업체 사회이사를 맡았는데 여기가 이제 해군 이나 뭐 이쪽 군부대 납품 실적이 뭐 좋아졌다 뭐 이런 의혹인데
이분이 윈텍 사회이사, 이게 윈텍이라는 회사가 대전에 있어요. 네. 근데 여기 무급으로 감사를 맡은 거예요. 무급. 그리고 출장을 한 3번 가셨대요. 예. 출장 한 3번 갔는데 그때 출장비 받은 게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숙박비, 교통비, 뭐 식비 대전, 이런 거. 그러니까 대전으로 가셨다. 예, 대전에 이 회사가 대전에 있으니까 네. 이제 관련해서 그리고 국방부 장관 이제 후보자 지명 딱 받고 나서 지금 사임한 상태입니다. 네. 예, 사임한 상태이고 그리고 이분이 감사하는 동안에는 이 회사가 군부대에 납품한 실적 자체가 없습니다. 예. 그 기간 동안에요? 예, 예. 무급으로 사회이사 하시는 동안은 그나마 실적도 봉사하신 없고. 거네, 예, 봉사. 봉사한 그렇죠. 네, 그러면 뭐 가서 한 3번 가서 이제 뭐 강의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천안함 북침 당시에 이분이 약간 이제 그 온건한 그 발언한 게 쉽게 해서 종북 좌파 색깔론 이제 몰리는 부분이 있어요. 빨간색이냐 이렇게. 예. 근데 그 발언 시점이 그 천안함이 깔아앉은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인데 역대 해군 참모총장들 모임이 있었대요. 네. 근데 이분이 참모총장 모임의 간사 역할이었대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강경한 목소리 또 막 나오고, 자, 지금 이거 막, 그때는, 그 시점에서는 이게 침몰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그렇죠.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 네. 이거는 북한 짓이다 하면서 이거 규탄 성명 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는데, 송영무 장관 후보자가 그때 간사로서 우리가 지금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선배들이 그런 강한 목소리를 내면 그걸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후배들한테 부담으로 부담된다.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 일단은 우리는 조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켜보자. 열어두고 신중한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냐?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너무 합리적이지 않나? 근데 그걸 가지고. 이걸 이제 빨리- 색깔론으로 네. 몰아가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이게 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기사를 쓰면 어쨌든 자기 이름으로 달고 나가는 그러니까, 거기 때문에 창피하지 않나? 좀 창피할 것 같다는 저 생각도 같아도, 드는데. 예. 왜 그럴까? 그 반대도 있어요. 뭐냐면은 자랑스러워하나요? 그 반대는 기자실 방문해가지고 원래 지금 장관 후보자 발표 나고 나서 6월 12일 날 기자실 가가지고 북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예. 이거는 또 반대잖아 지금. 그거 갖고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북괴란 북괴란 좀 과격한 용서. 북한군이라고 하지 않고 북괴라고 쓰느냐. 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제1연평해전을 설명을 하면서 그 당시 상황에서 이제 북괴라는 용어를 그렇게 사용했다는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걸 왜 아니, 그러니까 교전의 당사자니까 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직접 자기가 아니 근데 수행한 북괴라고 전쟁이기 해도 뭐라고 때문에. 하고 뭐 그러니까. 온화하게 얘기해도 뭐라고 하고 뭐 어쩌라는 걸까요? 또 진짜 어처구니 없는 거 하나 있어요. 이 재산 등록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분이 그 송시열 예. 우암 송시열. 예. 예, 저희 시조인데. 송시열 문중이에요. 네. 그 가문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송시열 선생 그 서예 작품을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예. 이거를 맞아요, 예. 그 재산 신고를 안 한 거야. 그래서 이게 신고 누락했다. 근데 이게 문중 재산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잠시 그 문중 요청으로 잠시 보관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관을 하고 있다가 2010년 그 전역 퇴역하신 이후에 네. 문중에 되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재산이 아니니까 신고를 안 한 거야. 그거 문중 그 문중 재산을 내 재산으로 신고하면 신고했다가요? 그게 문제인 거지. 그 난리 나요. 그럼 문중이 문중에서 얼마나 진짜 무서운데. 파문당한다, 그럼요. 파문당해. 사람들이 그걸 모르네. 횡령이야, 횡령. 그 이제 손끝도 건드렸다가 난리가 나는데, 네. 거기다 세상에 송시열 작품이면 뭐, 참, 별 의혹이 다 있네요. 재밌네요, 정말. 의혹이 왜 재밌지? 또 재밌는 거 하나. 김영수 소령하고 통화한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 그러니까 왜 김영수 소령하고 왜 통화했냐? 무마하려고 하지 않았냐? 이거 뭐 무마하려고 네. 그런 거 아니냐? 이거 그냥 그 김영수 소령이 이제 뭔가 그걸 고리로 계룡대 그 비리 이게 뭐 마치 송영무 장관 후보자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해자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지금 뭐 그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데 그 어떤 내용이냐, 무슨 뜻으로 하는 거냐 직접 확인한 거예요. 아니 당사자가 그거 확인도 못해? 맞습니다. 야, 이건 그거는 사실은 녹취록들이 다 공개됐고요. 네. 그 아마 뭐 녹취록 공개된 거 보신 분들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대화라고 생각할 거예요. 거기에 무슨 뭐 내가 잘못한 거를 너가 감춰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 다만 내가 그 관련해서 뭐 누구한테 돈을 받거나 아니면 부당한 압력을 행한 거 없지 않냐. 그런 점에 대해서 당신이 나서서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한 건데 이거를 무마했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어를 잘못 배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국어 잘못 배운 예.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유, 참. 이거 말고도 진짜 더 많은데요. 진짜 너무 깜도 안 돼가지고 이거는 깜도 언급 안 자체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부끄러운 참 얘기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참. 그 내용들을 듣다 보니까 더 이렇게 황당해지는 게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서 송영무 장관 후보자를 이렇게까지 공격하는 이유가 야당과 언론이 이유가 뭘까?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개혁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유한국당은 전통적으로 육군사관학교 출신들, 그죠? 육군사관학교 육사 출신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대구 경북 TK 이쪽이 주류 세력이잖아요. 그쪽이 이끌어왔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방부 같은 경우도 이명박근혜 집권 기간 동안 사실상 그 TK 출신들, 육사 출신들이 좌지우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하나회 척결 이후에 그 또 알자회? 사조직들, 네. 알자회라든지 독사파? 그 사조직들이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해군 출신이잖아요. 그죠? 기존의 그 군사 기득권 카르텔과 전혀 무관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장관이 되었을 경우에 그 후폭풍이 아마 저쪽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그 당과 연결되어 있는 국방부 내 기득권 카르텔은 아마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주저앉히고 싶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김상조 위원장, 강경화 장관하고 거의 쌍둥이처럼 닮아 있는데 김상조 위원장 청문회 때도 왜 저렇게 깜도 안 되는 의혹들을 굉장히 무수히 나열을 했을까? 그러면서 왜 김상조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저렇게 막 퍼뜨렸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고 과거에 그 재벌 기득권들이 유지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변경시키거나 새롭게 개혁할 것이다라는 위기감 같은 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 지금 보면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굉장히 의아한 게 이게 뭔가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가지고 그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던지고 보자라는 그렇죠. 식으로 지금 한다라는 이야기는 그 비슷한 맥락이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국방부 개혁이고 그다음에 그 방위산업 전반에 관련된 이제까지 자기들이 잘못해왔던 거에 대해서 그것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두렵다라는 뭐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그 카르텔들이 그동안 해온 짓이 뭐냐면은 바로 방산 비리입니다. 각종 해외 무기 도입 사업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온갖 방산 비리가 지금 그야말로 대표적인 적폐로 지금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그 국방부 내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 후보자가 지금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일단 방산 비리의 대대적인 척결이 아마 일어나지 않을까. 예, 거기에 대한 지금 반발이 조직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깜도 안 되는 의혹이 이렇게 막 거의 지금 30개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깜도 안 되는 의혹이 이렇게 막 쌓이고 있는 거는 조직적인 어떤 저항이 지금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저야 뭐 군을 전혀 모르지만 얘기만
듣고 있으면 군대 안에 있는 기득권 세력은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앞으로 해먹을 것도 버려야 되고 또 이제껏 해먹었던 것도 또 세상에 드러내야 되고 그러면 두려움이 있을 것 같고 자유한국당도 연계돼 있겠죠. 그런데 그 내용을 의혹들 내용을 보면 예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물론 그랬지만 자식은 애도 낳으면 안 되고 아파도 안 되고 그냥 퇴임한 다음에는 어디 취업해도 안 되고 그냥 숨만 쉬고 살아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정도로 정말 미련하게 그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언론에서는 같이 춤을 추는지 전 그걸 모르겠어요. 자유한국당하고 군은 그렇다 치더라도 언론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언론은 한 건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번 청문회 기간 동안 자기네들이 뭐 자기네 존재감. 기사를 통해서 뭐 자기네 기사가 진짜 스모킹 건이 돼가지고 장관을 떨어뜨린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자기들의 혁혁한 공이 되는 거죠. 네. 전과가 되는 거예요. 전리품. 전리품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거에 그런 게임처럼 지금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고 이런 애국심이 기본적으로 안 돼 있어. 애국심이 없어. 대한민국 기자들을 보면. 그러니까 저는 기사라는 게 그 기사에도 품질이 있는 것처럼 좀 더 깊이 있게 조사를 해서 과연 진짜 뭐 비리나 의혹이 있다면 정말 끝까지 파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던가. 사실은 지금 김관진 한민구 그 전임 국방부 장관들이 이제까지 10년 동안 지내오면서 벌렸던 여러 가지 그 비리와 그 잘못된 점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개혁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가가 사실은 국민들의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적임자냐 아니냐 이 부분을 따지는 게 사실은 청문회가 돼야지. 지금 뭐 그 후보자의 딸이 뭐 휴가를 며칠 갔네, 주식을 뭐 70만 원어치 갖고 있네, 이런 게 수준 떨어져 정말. 왜 언론이 조명해야 될 사건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이상합니다. 아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남아있는 장관 후보자들을 무슨 3종 세트 이런 식으로 묶어서까지 하고 있어서 되게 답답하실 것 같은데, 송영무 장관을 왜 적임자로 딱 찍었을까요? 일단 그 송영무 장관 후보자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2012년 그때 대통령 선거 치를 때, 그리고 그 이후 낙선 패배했을 때, 근데 그때부터 계속 같이 함께 해오신 분이에요. 네, 그때부터 그 국방부 개혁이라든지 그 안보, 이명박근혜가 안보를 다 망쳐놨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보수가 진짜 가짜 보수, 말로만 뭐 맨날 북한 때려잡자고 말만 그렇게 하지, 국방 예산도 노무현 대통령 이후 계속 예산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요. 자주국방에 관심 하나도 없고. 아유, 걔 네. 자주국방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런 그 가짜 안보, 가짜 보수를 좀 확실하게 그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그 계획을 2012년 이후 꾸준히 같이 해오신 분이에요. 네, 해오신 분이고, 전형적인 또 비주류죠. 그러니까 해군 안에서도, 해군 안에서도 이분이 충남 출신으로 해군 안에도 기득권이 또 있어요. 그렇겠죠. 해군 안에는 그 주류가 TK, 이게 TK는 어디 가나 주류야. 이게 박정희 정권 때부터 TK만 다 튀어나가지고 그러는데. 공기자님 TK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주류야. 우린 다 비주류야. 그 주류의 길을 마다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 진짜. 예. 그리고 해군은 또 진해고등학교가 또 그 해군 사관학교가 또 진해에 있잖아요. 해군 사관학교가 진해에 있어요. 그 진해 벚꽃놀이 맞아요. 군항제 하잖아요. 이게 해군 사관학교까지 가는 그 길이 그렇죠. 벚꽃놀이 하는 군항제 열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진해고 출신들이 또 해군 사관학교를 많이 가니까 또 진해고등학교 출신이 그 해군 안에서는 좀 주류 세력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런 것과 무관하게 이렇게 진짜 실력으로 이렇게 버텨오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참여정부 당시에 이미 국방개혁 플랜 작성하는 과정에 참여를 해오셨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국방개혁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예, 그래서 가장 잘 그걸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적임자로 이분을 내세운 거죠. 저는 그 송영무 후보자의 말 중에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이제 그 1차 연평해전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게 우리 군이 최근에 겪은 그 6.25 전쟁 이후에 최근에 겪은 최초의 승전 경험이다라는 거 이런 거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멋있는데요. 왜냐하면 군인이 결국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뭔가의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쵸. 이제까지는 실제적으로는 군이 전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고 우리 국방력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런 거에 고민하기보다는 어쨌든 뭔가의 정치에 더 기웃거리고 또 뭔가 우리가 자주국방을 해야 되는 부분들보다는 외세의 힘을 끌어들여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생할 거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치사한 생각들을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군인들이.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 이분이 정말 제대로 된 군인 정신을 갖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분이 국방부 장관이 된다면 충분히 그런 점들이 많이 개선되겠다. 과거에 특히 예전에 제가 어디서 문재인 대통령님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뭐냐면 옛날에 그 참여정부 때 김장수 그 국방부 장관이 결국은 애초에는 그렇게 군인 정신이 충만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자기가 개인적인 야망이나 야심 뭐 또 사리사욕을 위해서 자기 신념도 바꾸고 뭐 이렇게 변신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굉장히 못마땅해 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군인이 특히 국방부를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은 그만큼의 투철한 자기 그 생각과 철학이 확고해야 된다. 그만큼의 믿음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 그런 측면에서 그 송영무 후보자를 내정자로 선택하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6.25 이후에 처음 한 승전이다 이런 얘기 하셨다는 거 딱 들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적으로는 평화주의자, 전쟁을 반대하시는 분이지만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긴다면 반드시 박멸하실 분이다 이런 느낌이 딱 들어서 아주 좀, 신뢰가 가네요. 그럼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박살을 내버려야지.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뭐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만일 예전에 우리 연평도 포격당했을 때 그때 이명박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병신같이 다음날 포사격했거든요. 아무도 없는데 그날 저쪽에서 날라왔을 때 아무도 아니 다음날 바로 날려야지. 응징한다 그러면 걔네들 다 피하지. 그걸 누가 거기서 맞고 있어요 포를? 그런데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이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F-15 출격시켰을 거예요. 그럼 바로 비행기 전투기 띄워서 그냥 갖다 바로 때려 부셔야지. 바로 뭔 소리야? 그 F-15 출격해가지고 군대가 왜 작살냈을 존재하는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만큼 사실은 되게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정말 흔들림 없는 원칙주의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이런 자칭 보수 인내하는 사람들이 말로는 안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위기 상황이나 안보 상황에 왔을 때 제대로 결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진짜 무능한 놈들이야. 철저한 진짜. 보수입니다. 보수가 많아야지 움직이는 분이기 때문에 뭐 별로 기대하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 송영무 후보가 이제 임명이 되면 국방부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변화가 좀 당장 있을까요? 일단 지금 군대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무조건 가야 하는 곳이지만 또 누구나 가기 싫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역 면제가 특혜처럼 이용이 되고 그렇죠. 무슨 금메달 따면은 병역 면제를 준다고. 부상으로 그럼 되게 안겨주고. 잘해. 그럼 아니, 게임 잘해. 아니, 국방의 의무가 신성한 의무라며 근데 벌칙처럼 그 신성한 돼버렸죠. 의무를 왜 특혜를 줘가지고 면제를 시켜줘? 왜냐면 군대를 다 가기 싫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 참여정부가 추진하다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멈춰버린 후퇴했던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는 가고 싶은 군대예요. 청년들이 가고 싶은 군대 만드는 거. 그리고 부모들이 자식들을 군대 보내놓고도 안심할 수 있는 군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뭐 지금 최적임자예요. 참여정부 때 이미 그런 국방개혁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승전의 경험에 있는 장군을 국방개혁의 최일선에 세운다면 군인들 역시 존경심을 가질 거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나 지시에 또 열심히 또 따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방부에 이제까지 쌓아온 적폐들을 잘 청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번
그 국방부 장관의 자리를 맡길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사실 의혹이라고 쭈르륵 늘어놓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봤지만 뭐 우리 권 기자님이 또 취재도 열심히 해오셨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이런 얘기를 우리가 참 의미 없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허무한. 없진 않죠. 왜냐면 그 얘기는 재밌었습니다만 의혹 자체는 참 허무한 의혹이다. 네. 뭐 하나 이렇게 좀 걸리는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 드는데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발목 잡기는 사실상 대선 불복의 성격마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박근혜와 함께 역사에서 사라져야 할 적폐 세력인 자유한국당의 발목 잡기에 춤추고 있는 언론 그 장단에 놀아나는 한 적폐청산은 유언할 것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펼쳐갈 국방개혁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둘만 합쳐도 180일이에요. 그 다음에 연차 휴가가 있어요. 우리 일반 직장인들은 그 근무 연수에 따라서 그 연차 휴가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연차 휴가를 합쳐도 그것만 해도 200일이 넘어요. 10년이면. 두 개 합치면 400일이네요. 그래서 벌써 그거 두 개 합치면 40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제가 이 기사 보고 저는 조금 화가 났던 게 그 기사 내용에 그 아이를 큰애를 낳고 좀 몸이 안 좋으셔서 네. 아파서 병가를 한 달 정도 병가를 또 이제 낸 적이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 낳고 나서 몸이 안 좋아져서 쉬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끄집어갖고 10년간 475일이라고 기사를 단독 붙여갖고 YTN에서 떡 내놨는데 아이를 낳는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을 다 같이 싸잡아서 쉬지 말라는 얘기처럼 느껴지거든요. 진짜 이거는 직장 다니시는 여성분들은 이 기사가 왜 쓰레기 완전 기사인지를 쓰레기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네. 지금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이분이 그 출산휴가 두 명 낳았으니까 180일이죠. 그 다음에 연차휴가. 네. 연차휴가 정당하게 부여된 연차휴가 쓰는 게 정상이에요. 네네. 그걸 못 쓰게 하는 회사가 굉장히 문제 있는 거죠. 저도 언론사 다녔지만 언론사들은 그 연차 휴가를 다 못 씁니다. 이거 전부 노동법 위반이야. 유비 씨도 그런가요? 전부 노동청에 다 고발해야 돼요. 고발해야 됩니다. 아마 이 기사 쓴 기자도 자기 연차 휴가 다 못 썼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비정상입니다. 연차 휴가를 못 쓰는 회사가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화가 나셨나 이분이? 연차 휴가를 정상적으로 써야 돼요. 그리고 이분과 그 따님이 그 병가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프셨다고. 병가가 59일이 있어요. 네네. 거기에 휴직도 중간에 31일이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뭐 기타 이제 휴가 이것저것 내는 여름 휴가 연월차 있고. 휴가 네, 내잖아요. 네, 네. 10년 동안. 네. 예, 10년 동안. 10년 합쳐서 동안. 31일. 그렇죠. 그럼 1년에 3일. 뭐 그런 거잖아요. 예. 하여튼 이게 다 합쳐서 475일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의혹을 제기한 기자의 수준의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왜냐면- YTN 강정규 기자입니다. 예, 왜 네. 그러냐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근로기준법이든 아니면 회사의 사규든 규칙이 정해진 바에 대로 진행된 거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의혹이니 특혜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네.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야당이 다시 제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좀 궁금하기도 한데 저는 제기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들이 대선 전국에서 전부 다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그렇죠.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그렇죠. 또 심지어는 뭐 그 일을 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와야 된다는 공약들을 다 제시했는데 그렇게 미리 다 자기들이 말을 해놓고 이제 와서 당신은 왜 그랬습니까? 신고가지고. 라고 네. 얘기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청문회 과정에서 과연 이 문제를 야당이 비판의 도구로 제기할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갖고 물면 여성계에서 물폭탄 던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 딸에 대한 문제는 좀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근무하시는 그 참모총장으로 근무하시던 동안에 발생했던 이야기들도 좀 있었어요. 기사 중에 눈에 띄었던 기사들 몇 개 좀 여쭤보자면 일단은 TV조선에서 송영무 내정자 계룡대 납품비리 책임 방산업체 고문 논란 뭐 이런 식의 기사를 작성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 방산업체가 그 LIG 넥스원이라는 회사입니다. 그 LIG 넥스원이 그 방위산업 업체로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근데 이게 지금 방산업체 고문을 맡았다는 게 왜 논란입니까? 예를 들어서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외국 방산업체가 국내에 무기 팔아먹는 거를 중간에서 중개를 하고 뭐 수수료
거마비 받고 그거는 진짜 로비스트고 진짜 문제가 있잖아요. 주로 그 군 출신들 비리가 터지면 그런 유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송영무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LIG 넥스원이 그 잠수함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네. 수출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역할을 했어요. 아. 이거는 칭찬받아야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해외에다가 우리 무기를 판 거잖아요. 네. 이게 왜 문제야? 하여튼 그래서 예, 그 부분도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의혹 제기가 실제 자문료 수준이라는 게 월 한 800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대기업 한 부장급 네. 월급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진짜 그러니까 짠 그렇게 따지면 해군참모총장이라는 경력을 가진 사람이 자문을 했다라면 이거는 어찌 보면은 약간 도와줬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지, 그 과정을 통해서 무슨 사리 사욕을 편취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건데,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800만 원만 가지고는 흠을 잡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공식 고문이다라는 네. 뭐 이런 식의 또 의혹 제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한심한 게, 어찌 보면 회사라는 조직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프리랜서로 그러니까 로 고용할 수도 있고 외부인으로 고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고용 형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뭐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이나 이런 식으로 정당하게 그 회사 돈이 보수로 지급이 됐냐 안 됐냐를 따져보는 게 중요한 거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채용했냐 안 했냐 뭐 이 자체를 가지고 마치 무슨 음모론처럼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기자들이 우리 취재 못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창피한 수준의 보도들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뭐 기자로서 이건 거의 그냥 막 지르는 기사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조금 전에 그 우리 송 작가님이 네네. 그 말씀하신 그 계룡대 납품 비리, 네네. 이게 이제 특히 이제 그 내부 고발자 그 피해자 모임과 관련돼 있는 김용수 김용수 소령, 소령, 예. 제가 그분 페이스북 팔로잉 해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굉장히 의로운 분이시죠. 이제 그분이 이제 이 계룡대 납품 비리 관련해서 조금 주장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송영무 장관 후보자가 그 납품 비리 사건을 이렇게 덮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좀 있거든요, 일부분. 근데 이게 지금 그 김영수 소령이 제보한 이 납품 비리 사건이 송영무 장관이 해군 참모총장 취임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취임하기 전에 발생했고, 그리고 이 문제가 터진 계룡대 근무지원단은 국방부 직할부대예요. 그러니까 해군 참모총장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 관할 받기예요. 그러니까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수사 지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송영무 장관이 그때 이제 뒤늦게 사건 터진 이후에 해군 참모총장이 됐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직접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던 상황입니다. 대신 이제 국방부에서 해군으로 이렇게 지시한 사항들이 좀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 관련해서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국방부에서 또 그러다가 국방부에서 그 사건 재수사하겠다고 다시 갖고 와라 해가지고 징계 절차가 중단이 된 거예요. 중단되고, 왜냐면은 다시 수사하겠다고 하니까 징계 절차가 중단이 되고 다시 사건이 국방부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건을 덮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약간 네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그거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됐든 송영무 장관한테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특히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방산 비리, 이 납품 비리 관련해 가지고 탈탈 털었어요. 탈탈 털었는데 이분은, 송영무 장관은 이미 그때도 아무도 털린 게 없는 거예요. 네네. 예, 그때 턴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 사건을 털었던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가 임명했던 그 장군 별들이 군납 비리로 걸려 들어갔던 사건이에요. 네네. 예. 맞습니다. 사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랑 저도 이제 조금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그 해군 참모총장 시절에 납품 그 군납 비리가 있었는데 송영무 후보자가 이 부분을 덮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도가 나가고 있지만 실제 거기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들을 서로 맞춰보면은 사실 누가 덮고 누가 뭘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런 사건에 있어서 흠결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자면 뇌물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어떤 비리를 비호하는 과정에서 뭔가 역할을 했다든지 네. 이런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 그 김영수 소장 같은 경우도 소령 같은 경우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 송영무 후보자한테 뭐라고 얘기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마치 녹취록 자체도 그런 쪽으로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서로 간의 견해 차이 정도를 이렇게 이야기한 것 뿐인데 이걸 마치 무슨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그런 어떤 의혹이 제기됐었을 때 막았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 자체는 약간 이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계룡대 납품비리 관련한 문제는 그 송영무 내정자가 참모총장이 되기 전에 일단 터졌던 문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단독으로 수사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송 참모총장한테 지시했던 몇몇 가지 내용들에 따라서 징계 절차를 밟다가 또 국방부에서 그만하라. 우리가 또 알아서 다시 할게. 이렇게 해서 그냥 넘겨준 건데 단지 그 시점에 이분이 참모총장이었다는 이유로 지금 이런 의혹에 좀 휘말린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그렇게 이렇게 된 겁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요. 네. 넘어가서 또 다른 문제들도 또 있어요. 지금 뭐 공군 레이더 국산화 사업 뭐 이런 얘기는 도대체 이건 무슨 소린가요? 저는 뭐 이거는 아까 전에 그 LIG 넥스원 요거하고 네네. 관련된 사건인데요. 이건 아예 송영무 장관 후보자가 여기에 아예 관련된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한국일보에서 소설 쓴 건가요? 네, 그냥 갖다 그냥 때린 거예요. 아, 한국일보 예. 권경성 기자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는 뭐 그냥 깜 자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송영무 장관 후보자가 관여한 네. 것 자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명할래야 할 것도 없어. 그냥 사실이 아니다. 이거밖에 해명할 게 없는 거예요. 희한하네요. 또 이런 희한한 소설이 또 나오기도 하고. 얼마 전에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또 아주 그 치사한 얘기를 해갖고 지금 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셀프 훈장, 뭐, 이런 이상한 단어를 썼더라고요. 뭔 얘기인가요, 이거? 이게 연평해전 관련인데요. 연평해전 승전하고 나서 훈장을 이제 줬죠. 근데 실제로 송영무 장관 후보자가 셀프 훈장 이 얘기가 나온 이유는 그 훈장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어요.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송영무 장관한테 훈장을 심사한 거는 그거는 국방부 그 더 위에서 한 거고 네. 송영무 장관은 당시에 이제 그 아래 밑에 이제 부하들 중에 누구를 훈장을 줄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받은 훈장은 그걸 어떻게 본인이 심사를 했겠어요. 상식적으로.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대한민국 군대가 그런 당나라 군대 아니잖아.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그 합참의장 하시던 분이 그 언론에 그 해명성 그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송영무 후보자가 그런 사람 아니다. 네. 그리고 그때 훈장 받은 거는 그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무공을 이제 훈장을 준 것이지 그런 식의 일이 아니다라고 이미 그때 이제 그 송영무 후보자한테 훈장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합참의장이 그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뒤로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언급할 가치가 없다라고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군인이신 분이기 때문에 되게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되게 그죠. 막 자존감에 막 상처 나는 것 같고. 조금 그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송영무 장관 후보자가 그 당시 이게 제1연평해전이거든요. 네네. 이게 1999년 99년. 6월 예, 15일. 맞습니다. 네. 이때 이분이 제2전투전 전단장, 제2전투전단장. 네, 아우 말이 좀 힘들다. 네. 그러니까 그런 직위를 갖고 있었고 이 함대 사령부 상황실에서 이제 작전 지휘를 하고 그 함대 사령관 그 지휘를 옆에서 보좌하는. 그래서 이제 그때 북한군 경비정을 박살내고 하는. 그래서 그 공을 인정받아서 훈장을 받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셀프 훈장이라니 이제 치사한 공격도 보다 또 이런 치사한 공격은 처음 봤는데요. 이건 진짜 악의적이에요. 이거는 사실상 저는 명예훼손에 가까운 네, 저도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기분 나쁠 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 훈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명예로운 건데 네. 그 훈장을 셀프로 했다. 이거는 자기 스스로 상을 줬다는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를 네. 한 거거든요. 이거는 명예훼손 소송을 진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유한국당 본인들이 약간 셀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가 싶기도 하고 남들도 그렇게 보이나 근데 싶기도 이게 하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종의 전략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사소한 의혹이라도 계속 제기를 해서 의혹의 개수를 많이 만들면 그걸로 이미지는, 그걸로 부적격 사유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전략을 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의혹이 한 가지면 한 가지 의혹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 5가지 의혹을 막 일부러 만들고 5가지니까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꼬투리를 잡으려는 일종의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럴 듭니다.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깜도 안 되는 의혹을 막 20개 넘게 제기를 해가지고 와, 이 의혹이 지금 20개나 넘어. 이거 네네.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의 인상을 준다는 거예요. 인상을. 실제로 지금 그 SNS를 보면 그런 언론 보도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보이고 맞습니다. 있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면 깜이 지금 없어요.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네, 큰 거 한 방에 없으니까 그냥 네. 짜잘한 그 짱돌을 자꾸 던지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석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된 기사가 있었어요. 연합뉴스에서 또 6월 14일 날 나왔던 건데 요거는 네. 내용이 어떤가요? 이게 바로 그 짜잘한 네. 짜잘한 이거 참 숫자 한심한 거죠. 숫자 늘리기의 전형인데요. 네네. 지금 문제가 된 그 석사 논문이 이게 34년 전입니다. 80, 그러니까 84년? 1983년. 예, 3년. 83년이요? 네. 1983년이면요. 노트북이 없던 시절이에요. 컴퓨터 안 쓰던 시절이고 이분이 현역 군인이었고요. 그때 소령이었대요. 현역 그 소령이었고 그 소령으로 군 생활하는 와중에 이제 틈틈이 그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은 그때 수기로 그럼요. 하나하나 다 써야 되고 한자를 많이 썼대요. 근데 한자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 각주 다는 거를 네. 꼼꼼하게 못 챙겼대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제기한 그 자유한국당 그 김학영 의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사실은 이 문제를 제기할 이유는 없지만 경각심을 준다는 차원에서 한번 던져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까지 꼭 지저분하게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어처구니가 네.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저분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막 던지네요. 그냥 아무거나 일단. 근데 그 막 던지는 거를 저는 그냥 막 기사화하는 그렇죠. 것 진짜 예. 이게 진짜 문제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막 던지면 어쨌든 기사에서 다 받아주니까. 예. 그리고 그러니까 던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사에 또 낚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던지겠죠. 참 씁쓸합니다. 그 청와대에서 먼저 밝힌 내정자 발표하는 날 자기네들이 미리 먼저 밝힌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송영무 후보자 관련해서 위장전입 문제였는데 네. 이 내용이 요즘 이제 위장전입 얘기가 사실은 우리 후보자들 처음부터 하도 많이 나와서 이제는 이게 그냥 길 가다 담배 폈다 이런 느낌으로 좀 너무 이제 얕게 보이거든요. 내용을 그래도 좀 봐야 되니까. 이게 89년도 일이에요. 무려 89년도. 89년도면요. 위장 전입 이게 문제라는 것 자체로 개념이 없었죠. 예, 네. 그런 개념이 없었고 그 위장 전입을 하게 된 사연을 보면요. 일단 이분이 군인이잖아요. 군인 같은 경우는 계속 이동을 해야 이동을 되죠. 하잖아. 네. 정근을 다녀요. 그렇죠. 그래서 군인 자녀들 보면 계속 학교 막 계속 전학 다녀요. 전학 네. 엄청나게 다니고. 네. 그 이분도 계속 이제 정근을 이렇게 다니니까. 근데 그때 이제 부친하고 장녀가 이제 암투병으로 그 고생을 하고 있었대요. 부친하고 장녀요? 예. 그러니까 장녀라면 그러니까 누님인가요? 따님. 부친의 예. 따님? 아니요, 본인. 송영무 장관 후보자의 딸. 예. 그러면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된 그 딸인가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아. 예. 근데 하여튼, 예, 그거는 확인 못 해봤는데. 만약에 그런 거라면- 동일인인지. 그런 거라면 되게 화나는데요. 아니 그러면은 그 아픈 사람이 지금 10년 동안 470일 썼다고. 이건 제가 추가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후속 보도 동일인인지. 기대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분 고향이 논산이에요. 충남 논산인데 그 부모님이 그때 이제 또 대전에 거주하고 계셨고 학교도 대전에서 나오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대전에 이제 형님도 대전에 살고 계셨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은 막 서울, 인천, 동해 이제 해군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언론에서 굉장히 그 많은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의혹이 어떤지 팩트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문제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크게 보자면 일단은 뭐 딸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참모총장으로 계실 때 현직에 계실 때의 문제들, 그 다음에 퇴임 후의 문제들 뭐 이런 것들 아주 그 별거 다 시시콜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좀 눈에 띄었던 기사들 위주로 좀 질문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 TV조선이었죠. 최승현 기자라는 분이 단독을 붙여서 송영무 후보자 딸 국방부 산하 공기관 취업 특혜 의혹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한 일주일 됐죠. 6월 16일에 기사를 냈었는데 이것 때문에 또 한동안 조금 시끄러웠죠. 이게 지금 뭐 팩트체크 하셨다니까 어떤가요? 네, 이게 지금 보니까 2008년 정기 공개 채용을 했어요. 그 ADD라는 곳인데 여기가 국방과학연구소거든요. 근데 그 송영무 장관 후보자 딸이 그 여기에 가기 전에 삼성 SDI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예, 삼성 SDI 근무를 하다가 여기 이제 그 이때 임신하고 뭐 육아 문제라든지 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이제 출퇴근 문제 이런 것이 조금 좀 환경이 좀 더 나은 쪽으로 이직을 하려고 알아본 곳이 국방과학연구소입니다. 네. ADD. 그때 이때 그 딸이 취업할 당시에 모집 인원이 44명이었어요. 44명이었고 최종 선발한 인원이 49명을 선발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공채예요. 49명이나 뽑은 공채였고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특혜라고 주장만 하고 있지 왜 특혜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가 지금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네. 그 어떤 기사 보니까 네. 뭐 무슨 가산점을 뭐 받았다는 등 뭐 이런 네, 얘기도 좀 맞습니다. 있던데. 가산점 받은 게 이제 특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산점을 받게 된 것은 이 당시에 송영무 장관 후보자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상태였어요. 왜 지정됐냐면은 이분이 그 서해안에서 벌어진 연평해전 있죠. 연평해전. 연평해전? 네. 예. 연평해전 승전으로 인해서 훈장을 받았습니다. 아, 그 훈장을 받으면서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가유공자의 딸이 자녀이기 때문에 가산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점에 5%가 가산점이래요. 네. 그러면은 그 국방부 산하 공기관이니까 당연히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이 있는 게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 네. 그런 걸 가지고 뭐 예. 네, 참 희한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마케팅을? 실제 그 관련된 기사들도 저도 한번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뭐 그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가산점을 주는 것도 맞고 그거는 어째 합법적인 절차니까 그걸 가지고 뭐 특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또 당시에 그 국방과학연구소가 그렇게 공채라면서 뽑을 때 군 가산점 그 유공자 가산점 때문에 이제 그 점수를 더 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점수가 차이가 나는 사람을 추가로 또 뽑았더라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분 후보자의 따님이 가산점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불이익을 본 게 없어요. 아, 그러네요. 예. 더 오버해서 왜, 뽑았으니까. 그 쿼터만큼 그 사람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뭐 특혜라고 볼 수도 없고 규정을 안 지킨 거라고 볼 수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행위에 의해서 피해 본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거는 문제 삼을 수 없는 부분인데 네. 단순히 이게 의혹만 갖고 의혹을 제기한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따님, 그 후보자 딸에 대해서는 또 어젠가요? 최근에 그 휴가 뭐 많이 받았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던데 기사 혹시 보셨나요? 네. 그 부분이 뭐 10년간 475일 휴가를 네네. 갔다. 10년간 475일 하니까 굉장히 많이 간 거잖아요. 그죠? 네. 475일이라는 숫자 자체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이분이 아이를 2명이나 출산했어요. 그 사이에요. 예? 10년 사이에. 여기 근무하면서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하면서 딸을 2을 출산했는데 출산휴가만 따져도요. 그 여성들 같은 경우는 출산휴가 3개월을